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양도의 개념에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양도의 개념, 즉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도의 개념은요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는 꼭 외워야죠. 이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라는 일단 정의부터 한번 좀 내려봅시다. 즉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라 하는 것은 우리 나오는 것처럼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은 관계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이씨 없이 공부상의 즉 등기부상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등기나 등록에 대한 관계 없이 매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법에 대한 현물 출자라든지 이러한 기타 등에서 그 자산이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유상으로, 그리고 뭐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면 양도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양도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대한 조건은 반드시 무슨 양도? 유상양도이면서 뭐 여러분 사실상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유상양도, 사실상 이전이죠. 따라서 유상양도의 반대가 바로 뭐죠?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은 양도로 보는 거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무상의 대표가 바로 뭐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여러분. 상속과 증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상속과 증여일 때는 이때는 바로 상속세, 증여세로 과세가 되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유상으로 이전됐는데 그것이 사실상 이전과 대응되는 뭐예요, 여러분? 형식상 이전이죠. 형식상 이전. 여러분 형식상 이전의 대표가 뭐가 있죠, 여러분? 그쵸? 신탁 있죠, 여러분? 신탁은 파원과 맡긴 거, 여러분?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민법에서 여러분 신탁 잘 배우셨죠, 여러분? 그래서 신탁은 믿고 맡긴 거지 파는 것이 아니죠. 매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탁으로나 소유권 이전은 대표적인 바로 뭐다, 여러분?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탁이란 말이 나온 순간 양도다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뭐죠, 여러분? 바로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또 역시 민법에서 잘 배우셨죠? 양도담보는 채무자의 부동산의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채권자의 명의로 넘어가는 거죠. 왜? 담보 목적으로. 그래서 이건 담보리나 소유권 이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대표가 바로 역시 양도담보인 거죠. 자, 뭐 공유권의 분할 이런 것도 대표는 바로 형식상의 분할이죠. 공유권의 분할이죠. 분할. 자, 이런 것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 무상 이전이나 형식상 이전일 때 얘들은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수단인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양도다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유상양도면서 사실상 이전이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사업행위다, 사업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사업행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사업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행위다, 사업행위로 양도가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종합소득세인 바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행위일 때는? 사업행위일 때는. 그러면 이 부동산의 매도가 일시적 우발적인 양도가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행위로 양도했을 때는 바로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라는 거죠. 이때에 바로 사업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부동산 매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라든지 여러분 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사업행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판매했다. 다시 한번요.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매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럼 그는 매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럼 그때는 사업행위로 하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뭘로 가셔야 하는 거다?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 분류가 되는 거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 양도는 사업행위다, 사업행위가 아니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업행위가 아니었다. 이걸 여기까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죠, 여러분.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했답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했답니다. 그러면 이때에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이거는 사업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여러분 매매가 업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임대가 업인 거죠, 여러분. 임대. 얘들은 매매가 업인 애들이죠.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이때는 여러분 바로 일시적 우발적 양도행위가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이번에는 판매 목적의 부동산이다. 얘가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판매 목적의 부동산이 있던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주거용의 주택을 매도했다 봅시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부동산이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 가세하는데 이 매매업자나 판매업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이 주택은 매매용이야, 거주용이야? 거주용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사업행위가 개입이 되면 사업행위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행위일 때는 사업소득세인 종합소득세로 가셔야 되는 거고 일시적 우발적인 양도행위가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세 가지 조건 다 압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서 첫째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양도이면서 사실상 이전이면서 바로 사업행위가 아닐 때 이때 한해서만 바로 양도를 보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위반하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여러분이 좀 정리할 것이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에 그래서 유상양도는 뭐를 말하는 거라면 매매를 말하는 거고 무상양도는 뭐를 말하는 거라면 바로 증여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바로 우리 취득할 때 얼마를 취득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2억 원이 취득했습니다. 2억 원이 취득한 거죠. 그리고 이걸 양도를 한 거죠, 여러분. 얼마에 양도했다, 여러분? 5억 원에 양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5억 원이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했을 때에 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다 봅시다, 여러분.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 또는 양도가 5억 원 전액이 돼서 과세할 거냐, 양도 차익 3억 원이 돼서 과세할 거냐,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구분 기준은 뭐냐?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대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봐야 대가의 유무죠, 여러분. 대가의 유무. 갑으로부터 을한테 부동산을 넘겨주고 그로 인해서 대가를 받았다. 이게 뭐야, 여러분? 유상양도가 되는 거죠. 유상양도의 대표가 여러분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도가 나오는 거죠. 매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매도일 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뭐냐면 양도 차익 3억 원만. 지금 5억 원에서 양도가 오서 당초 취득가 2억을 빼면 바로 요 양도 차익 3억 원만 과세하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양도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뭘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등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도자가 내는 거야, 수자가 내는 거야? 당연히 도자가 내는 거죠. 양도자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누구한테 과세한다, 여러분? 도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이때 과세가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과세가이 되는 거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갑으로부터 5억짜리 부동산에 넘어가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대.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무상양도가 되는 거죠. 무상양도의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증여.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상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상은 여러분 바로 증여와 상속을 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과 증여는 공통점 뭐죠, 여러분? 무상양도죠. 증여와 상속은 무상양도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만 차이점 뭐냐면 증여는 생존 시의 무상 이전되는 거고 상속은 사후에 무상 이전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요 증여나 상속 넘어가면 이때는 양도 당시 가액 5억 원이 전액에 다 과세하는 거죠. 5억 전체가 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증여다 그러면 증여세는 바로 증여 당시 가액 5억 원 전체 과세가 되는 거죠. 증여 당시 가액 5억 원. 그러면 상속은 상속 개시 당시죠, 여러분.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바로 과세 전체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매매면 얼마만 과세가 되고 3억만 과세가 되고 여러분. 증여면 얼마 과세가 되죠, 여러분. 증여면 얼마? 5억 원이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에 항상 여러분 무상일 때는 항상 누구한테 과세하나? 수자한테 과세합니다. 수자. 그러면 증여에 의한 수증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에 의한 양수자는 누가 되고 여러분? 무상취득자는 수증자가 될 것이고 상속에 의한 무상취득자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상속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수증자한테 뭐가 부과되고 여러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여러분. 바로 상속인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증여와 상속은 대가가 있는 없는 무상양도의 대표를 말하는 거고 이때는 항상 양도 당시가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누구한테 부과되면 수자한테 부과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한테 얼마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냐서 반드시 뭘 따져서 대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가액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때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한테는 증여세, 상속에서 재산을 무상 취득한 상속세, 그리고 또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증여와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를 또 내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교수님,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5억 원이나 증여세 내고 5억 원이나 또 취득세는 내는 겁니까? 두 개를 다 내는 겁니까? 자, 5억 원짜리를 상속을 받으면 5억 원에서 상속세도 내고 또 5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도 내야 되는 겁니까? 두 개를 다 내는 겁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는 거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같이 내는 거죠, 여러분.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왜? 과세 대상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 내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 아이, 짜증나.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증여세나 상속세 또는 취득세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안 받겠다라고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인강드림에 제 연락처를 좀 부탁하시면은 어떻게든지 제가 연락해서 여러분 제가 대신 받고 세금을 제가 낼 테니까 꼭 좀 연락 주시기 바란다. 안 받으실 분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23년부터 얘기를 합니다. 23년부터 이 말을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실무에서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내가 알고는 일반적 상식으로도 가지고 어느 정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양도일 때와 증여일 때의 바로 차이를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양도 개념에서는 바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거 구분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별표 2개짜리죠.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에 대표가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양도로 보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매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이라든지 협의 매수나 수용이라든지 공매, 경매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유상 양도죠, 여러분.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환이고요나 여러분 대물 변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의 성격이 교환이거나 대물 변제 성격을 띠면 뭐로 본다면 양도로 본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현물 출자, 출자는 여러분 자본금을 대는 걸 말하는 거죠. 법인에다 자본금을 출연하는 걸 말하는데 금전 출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거죠. 누구한테? 법인한테.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면 명의가 개인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죠, 여러분? 법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주식회사 등에 출자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뭘 받죠, 여러분? 주식을 받겠죠. 그럼 부동산 넘어가고 주식을 받았으니까 대가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상양도되죠. 근데 반드시 명의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의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물론 조합의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물 변제는 여러분 뭐 교환 대물 변제는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우셨던 거죠, 여러분. 조세 물납, 우리 재산세에서 우리 물납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 물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재산세는 납부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재산세를 물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서는 바로 그 재산세 납세원한테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납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세금을 금전을 내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이걸 부동산 갖고 있던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이때는 재산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뭐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물납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그렇게 물납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협의매수나 수용이나 공매나 경매나 여러분 여기 특징은 얘들은 자발적 양도다 강제적 양도다 여러분 강제적 양도죠. 강제적 양도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기타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나 되거나 뭘 당했지만 수용을 당한 거죠. 그러면 내 토지가 수용을 당하면 우리는 그냥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제에 넘겨주고 나온다. 뭘 받고 나온다. 뭘 받고 나오죠. 뭘 받고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보상금 받고 나오죠. 목숨 걸고 받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제에 넘어간 대가를 뭘 받았죠, 여러분? 보상금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던 토지가 수용을 당하면 그 토지의 수용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과세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매도한 것도 아니고 국가 등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사업체가 수용을 하면서 그러면 세금을 걷어들이면 다 수용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수용할 때 뭐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보상금이 나가잖아. 뭐. 이 보상금이 바로 뭐가 되는 거면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양도가액이 되겠죠. 그럼 보상금이 더 크겠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더 크겠어요? 아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작지. 양도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빼 차익이 돼서 부과되는 건데 아이 답답한 사람아. 그래서 우리 과세권자가 세금을 더 받으려 무조건 수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보상금액이 더 큰 건데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토지나 건물 등이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하면 그때 그걸 뭘 받고 나오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바로 양도가액이 되고 거기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세에서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공매나 경매로 인해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넘어갔어. 그러면 그때 그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자에 넘어갔죠. 자, 갑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누구한테 넘었어요? 을한테 넘어간 거죠. 뭐로? 경매로 인해서. 그럼 매수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락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자,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바로 양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채무자가. 그러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법원 등에 경락가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경락가액을 대금 등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경락가액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때에 바로 양도자한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바로 담보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 그 경락을 받은 사람한테 뭐가 부과될 것이고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담보 제공한 채무자가 양도소득세의 양도자에서 뭐가 부과된 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정의에 불타는 분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아니, 교수님, 공매나 경매를 넘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한테 양도소득세를 내라면 난 양도세 낼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이 어디야? 세금 낼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것은 과세관청이 물어 안 물어? 안 묻죠. 어디 있던 돈 낼 거냐? 묻지 않아요.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과세관청이 세금 냈, 너 그 돈 어디서 난 돈을 내는 거 물어보냐고. 안 물어봐요, 여러분. 무슨 돈으로 세금 냈냐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답답한 소리 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그분 이제 정에 불타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그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양도소 떼는 것은 조금 더 안 맞지 않는 거냐라는 우리 정의감에 불타는 단순무식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도소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도 양도소에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양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위자료입니다. 여러분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에 위자료는 여러분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돌싱 포맷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 전문가들이죠.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이때는 과세 대상 아닙니다. 아니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금 성격을 띠고 있는 위자료의 가름하여 뭘 주면, 그쵸? 부동산을 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돈 대신 부동산을 주면 이거는 대물변제 성격 띠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 양도자인 바로 누가? 부동산 넘겨준 자, 다른 말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자, 파경자한테 양도소득세가 가진 거죠. 그럼 내가 바람을 폈어. 가을 바람을 핀 거죠. 바람. 그래서 바람을 피다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걸려서 뭘 당하죠, 여러분? 이혼을 당하는 거죠. 이혼을 당하면서 내가 그냥 가지 나한테 뭘 달라, 여러분?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상대방 배우자가. 그래서 바로 이 파경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인 파경자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 대가를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위자료죠. 근데 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면 이때는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그거를 갖고 있던 돈을 주지 않고 뭘로 주면 여러분 부동산을 주면은 이때는 대물 변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넘어가고 뭔가 내가 받는 거죠. 뭘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항상 양도세, 유상양도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혼 위자료 이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겨줬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넘겨줬잖아. 그러면 나한테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유, 그런데 자유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이혼 위자료 이 지급 채무에 바로 지급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거죠. 대물 변제.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가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 위자료 줄 때에는 금전 주는 것이 좋다. 이혼 위자료를 줄 때에 돈이 없어 뭘로 주면 부동산이나 양도소득세 과세상의 주식으로 주면은 이때는 양도소득세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에 이 부동산이 바로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주택이라면 이때는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부담부 증여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별표 3개짜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 일종의 조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야 여러분 단순 증여와 꼭 좀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순 증여는 아무 조건 없는 증여를 말하는 거죠. 아무 조건 없는 증여를 단순 증여. 부담부 증여는 뭐야 여러분? 조건부 증여죠. 여러분 조건부 증여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은 거죠? 바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그래서 여러분 부담부 증여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누가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하는 거죠.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라는 걸 꼭 기억 두셔야죠. 그래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떠안는 거죠. 수중자가 떠안는 거죠. 이러한 조건부 증여를 뭐라 한다면 부담부 증여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제가 여러분 5억짜리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우리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증여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증여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죠? 을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한테 단순 증여라면 여러분 얼마에서 5억 원 전액에서 5억 원 전에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런 증여를 아무 조건 없는 증여를 우리가 뭐라 여러분? 단순 증여하는 거죠.
그럼 부담부 증여는 뭐를 말하냐면 이 5억짜리 부동산을 누가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때에 여기서 은행에 대출금 얼마였다? 1억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은행 대출금 얼마 있다면 1억 원이 있고요. 이 1억 원을 누가 수증자 을이 인수하는 거죠. 그럼 요 1억 원의 빚을 갑의 채무액 1억 원을 이제 앞으로 누가 을이 갚는 거죠. 그러한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죠. 이러한 조건부 증여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거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래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조건부 증여를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그럼 자, 이것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답답한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대.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답니다. 증여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겠죠. 당연히 5억짜리가 넘어오는데 당연히 받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1억 원이 있는데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아직 증여할 당시 남아있는 게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1억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1억 원이 남아있다. 이걸 저보고 수증자인 저보고 대신 갚으래요.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래요. 자, 증여하는 제가 여러분한테 증여하는 부동산은 5억짜리에 은행 대출금 얼마 있다면 1억 원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래요. 그러면 내가 증여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 증여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또 생각해 봐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5억짜리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직 은행 대출금 갚지 못한 게 얼마 있다면 1억 원 있다. 그걸 대신 갚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증여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조건부 증여라는 거고 이러한 조건부 증여의 제한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증여를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얼마짜리 받아? 5억짜리 받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내가 은행 대출금 얼마 갚죠? 1억 원을 갚는 거죠. 그래도 얼마 남죠, 여러분? 4억 원이 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받는 것이 좋은 거죠. 이렇게 꼭 따져봐야 되네요. 그러면 5억짜리를 받는데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또 안는 순간에 또 얼마 남으면 4억이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가 되고 앞으로 내가 수증자가 갚을 빚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상은 항상 양도자인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순수한 나머지 얼마? 4억 원이죠, 여러분. 5억 원에서 1억을 뺀 금액 4억 원은 순수한 증여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자한테 뭐로? 증여세로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면 이렇게 채무 인수액은 유상양도로서 이거는 누구한테? 양도자인 증여자한테 뭘로 때리고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때리는 거고 4억 원에 대해서는 뭘로 때린다 여러분? 증여로 봐서 증여세로 때리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나누어서 내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서 낸다.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은행에 대출금 1억 원과 나머지를 뺀 4억 원이죠, 여러분. 그러면 5억 원에서 1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여러분? 이걸 또 계산을 못하다고. 5억 원 중에서 1억 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니까 여러분? 20%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가의 5억 원 중에서 20%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양도가 됐죠. 그러면 20%만 양도소득세로 때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5억 원에서 4억 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여러분? 5억 원. 이걸 또 몰라. 5억 원에서 4억 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면 80% 아니야, 여러분. 80%. 그러면 5억 원 전체 100% 중에서 20%, 1억 원이 20%만 양도소득세고 나머지 80%는 뭐로 때려 그러면? 증여세 때리라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면 항상 부담부 증여는 기본적으로 뭐와? 채무 인수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그 다음에 단순한 증여로 보는 무상양도가에서 증여세로 나누어서 가져간다. 그래서 20%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80%는 뭘로 때리려면 증여세로 때려야 합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때에 단순 증여일 때와 부담부 증여일 때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별표 3개. 네. 자, 근데 우리 세법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항상 그 당사자가 누가 나면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나왔다. 자, 세법에서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석을 두 글자로 단순히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 표현하냐 여러분? 이거를 적으세요 여러분. 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왼수라고 한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란 말은 뭐다 여러분? 왼수다. 두 글자로 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당사자나 또는 이렇게 증여 당사자나 부담부 증여 당사자
그래서 매매나 부담부 증여일 때 이게 왼수면 이때는 우리는 정상적인 거래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정상적 거래 본다. 세법은 비정상적 거래 본다. 그래서 이게 부담부 증여가 원칙은 이렇게 나누어서 채무인색은 유상양도, 그 다음에 나머지 증여 당시 재산에서 채무인색을 뺀 무상양도를 나눠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따로 과세가 된대. 이게 누구면 왼수지간의 부담부 증여 때는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해서 여러분 단순 증여, 즉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야 여러분? 단순 증여를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는 전액 채무 인수가 없는 걸 보죠. 전액 몰랐다 여러분 증여세로 과세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이 규정은 세법상 추정 규정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추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단 왼수지간에도 채무 인수했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입증하면 그때는 부담부 증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본 강의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입에 거품 물면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기본적 개념만 여러분이 좀 잡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양도의 개념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이제 우리 비과세 갑시다. 역시 우리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또 우리 양도세 할 때 항상 우리 세금이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뭐죠? 비과세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나오네요, 여러분. 자,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여러분 크게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파산선고 처분이라든지, 두 번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교환이라든지 분합이라든지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바로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에 대한 비과세가 있는 거죠. 별표 3개짜리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결국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바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주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절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바로 뭐죠? 바로 요 주택과 그 밑에는 딸려있는 부수 토지를 양도됐죠. 자, 여기 주택이 있고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 부수 토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럼 이걸 양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양도소득세 과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때에 이 토지도 주택 건물은 물론 그 밑에는 뭐도 여러분 주택도 하나의 물건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죠. 다만 이때에 이 토지는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고 항상 얘는 면적의 제한을 받는다. 기준 면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양도했죠? 주택과 그 밑에는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주택에 양도한 양도처에서 양도세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때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여러분? 1세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양도했을 때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 올 충족입니다, 여러분. 올 충족.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그때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이때 비과세 요건은 결국 몇 가지다? 여러분 3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누가? 1세대. 그래서 양도자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 개념이죠. 주택을 어디에?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국내 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택이니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네, 여기는 단순히 2년 이상만 뭐 하면 되죠, 여러분?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과세를 하는 거죠. 이 충족 여부는 어느 시점에 따지니까 여러분? 양도 현재죠.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의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 비과세를 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다, 여러분? 3가지죠.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죠.
다만 여러분 여기 추가되죠. 어느 당시? 취득할 당시 이게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적이 됩니다. 취득 당시입니다.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어디에 따르면 조정 대상적이죠. 자, 우리 조정 대상적은 우리 주택법상 청약 조정 대상으로서 얘는 세법상 우대지역이다, 규제지역이죠. 규제지역이죠, 여러분. 규제지역이죠. 그래서 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규제 대상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알고 들어온 거죠? 너는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혜택을 준다. 규제 지역이니까 혜택을 준다, 불이익을 준다.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2년 이상까지 뭐 해야 된다면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만 하면 돼?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몇 년 이상은 2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은 여기다가 세 가지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2년 이상 뭐였다? 거주. 즉 여기서 2년 이상 거주는 뭐예요, 여러분? 실수요자한테만 비과세. 살았어야 된다, 안 살았다? 살았어야 된다. 그대로 살았어야 한다. 이 사람들만 비과세 주겠다. 그대로.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는 원칙적 비과세 요건이에요? 아니라니까. 2년 이상 거주는 원칙적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추가 조건입니다. 어떨 때 추가되는 조건이라고요? 취득할 당시의 조정 대상적이 있는 주택일 때 안에서만 이게 추가되는 거죠. 조정 대상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뭐만 하면 돼? 여러분 보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만나부터 여러분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야. 안 살았어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이 있으면 살았어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어느 현재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양도의 현재 시점으로 따집니다. 양도의 현재. 이 조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의 현재 시점으로 따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제가 주택과 그 밑에는 부수 토지를 양도해서요. 저 비과세 받고 싶어요. 자, 그럼 몇 가지 조건 충족한다? 세 가지. 첫째 누구죠, 여러분? 1세대죠. 두 번째 뭐죠, 여러분? 국내 1주택이 되죠. 세 번째 몇 년에서 보여야 되죠? 2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거죠. 다만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이다 보면 2년 이상 뭐까지 해야 되죠?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예, 우리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를 안 합니다. 첫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라든지 또는 미등기 양도라든지 여러분 미등기 양도라든지 또는 우리 이중 계약서 작성했다든지 이중 계약서 작성했다. 또는 고가주택이라든지 또는 내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입주권이나 또는 우리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했다든지 이러면은 이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우대 대상이야, 규대 대상이야, 여러분. 규대 대상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주택에 딸린 토지는 항상 기준면적에 따라서 기준면적 이내분만 비과세 받고 기준면적 뭐하면 여러분 초과면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책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 가장 나쁜 건 누구죠? 미등 양도죠. 그럼 이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이때는 비과세 요건 충족해도 소유권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는 거죠.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 바로 미등 양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 차익 전액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죠. 다르게 적었다. 우리 이걸 뭐라 해요, 여러분? 이중계서. 물론 이중계서는 다운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예요, 여러분? 업 계약서도 있겠죠, 여러분? 업 계약서다. 그럼 어쨌거나 이중 계약서는 우리 세법상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는 거죠. 이때 과세가 되는 세액은 둘 중에 적은 금액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한다. 적은 금액. 즉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가 실질적인 차액 이 둘 중에 다운 또는 업시킨 금액 이걸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여러분. 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뭐를 말하냐? 바로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거래가가 얼마냐면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말합니다. 12억 주택. 그래서 고가주택, 비과세가 배제되가는 고가주택은 여러분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 합격이 얼마? 12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택을 뭐라는 여러분? 고가주택이라는 거죠. 12억 원까지는 무슨 주택이 여러분? 일반 주택이죠.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넘어서야 되죠. 넘어설 때.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고가주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고가주택이면 너는 서민주택이 아니라 고가주택이나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럽니다. 이때에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전액과세가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묶으시고 저거 안분 계산.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의 계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에서 10억을 뺀 금액을 양도로 나눈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 이게 바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별표 3개. 이런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한해서 비과세를 받습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근데 이때 이러한 각각의 조건이 여러분 뭐가 있다 여러분? 예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2023년부터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정의가 새로 아마 신설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 개정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정의가 뭐냐? 주택에 대한 정의를 갖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조그만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지만 고시원이라든지 또 뭐죠, 여러분? 이런 레지던스라고 해야 되나요? 레지던스. 그런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바꿔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걸 방지해서 세대원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나 취사시설, 욕실 등에 반드시 물리적 시설도 갖추어 있어야 된다. 사실상 당연히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OPT라도 우리 세법상 OPT를 하더라도 우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뭐를 본다 여러분? 주택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OP더라도 분명히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때 독립된 주거생활을 기본적으로 출입구나 별 취사시설이나 욕실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만 주택을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각각 요건에 무슨 규정이 있다면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역시 시험에는 예외 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주택의 예외 규정 비과세가 있거나 별표 3개 정도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에 대한 뭐가 있다 그러면 예외가 있죠 여러분. 이때의 역시 예외 규정도 매우 중요하죠. 자, 요런 내용은 여러분 우리 본 강의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룰 거니까 잘 봐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우리 비과세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라는 걸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